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 보험료가 낮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수치적으로 보니까 좋고, 센터 입장에서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나오니까 좋고, 일거양득인데 안 하니까 자꾸 유혹을 하고 꼬실 수밖에 없는 거죠. 회원님 잘해드릴게요. 뭘 잘해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선 경기가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정치가 굉장히 불안전해진다거나, 팀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거나, 상권이 안 좋다거나, 마케팅에 대한 실수가 있다거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질수록 그 부서들이 많아지면서 대표보다 잘하는 직원들이 이제 당연히 생겨나야 되고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아싸리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 용어죠. 아예 그 부서에 대한 기초 과정까지 없게 되면 거기에서 다 누수가 일어나게 돼요. 누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약함을 만천하에 바로 알리게 되는 꼴이에요. 조직에. 리더가 조직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다른 것들도 흔들리게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데이터를 쌓는 동시에 고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헬스케어 혁신가입니다. 네, 혁신가까지. 운동을 기술이 아닌 삶을 디자인하는 언어로 바라보고 근육을 내일을 버티게 하는 철학이라고 말하는 분이죠. 병원 운동사에서 시작해 EMS 전문가, 교수, 경영자, 그리고 작가에 이르기까지 네. 과학으로 증명하고 철학으로 설득하며 건강 생태계를 완성하고 있는 황봉남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딜 보고 얘기할까요? 네. 어마어마한 스펙인 것 같지만 한 인간인 황봉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 타네요.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처럼 되게 특별하게 살고 있는 황봉남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봉오리 봉자와 남녕 남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에서 태어났냐? 어머니네 외가 쪽에서 아버지를 반대하셨기 때문에 보쌈을 해서 저를 낳아서 황봉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쾌한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름이 뭐 네이버에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전 겹칠 일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황봉남이 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7명인 건도 웃겼는데 2명이 여성분이어가지고, 그분이 저보다 한 40살, 지금으로 따지면 한 80살 70살 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FN투데이 인터뷰에서 헬스케어 4.0 시대에는 의학과 피트니스, 영양, 심리 등이 서로 호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시장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있는 피트니스는 그동안은 시설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어요. 운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접근성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적으로는 피트니스 센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민체력진흥공단하고 문체부에서도 시설이라고 그러죠. 뭐 구민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노출시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부분이 좋다라고 이해시키는 게 약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년도 웰빙 붐을 따라서 뭐 몸짱이니 이런 얘기들이 이제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이끌었죠. 첫 번째로는 우울증에 가장 탁월한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 지금 이제 운동하시는 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운동이 단순히 몸매를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심리적인, 마음적인 부분도 굉장히 해결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많이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4.0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시켜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예방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저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건강이라는 모니터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먹는 것이 나를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이죠. 잘 쉬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이 잘 해결돼야 하는데, 현대 시장을 한번 보세요. 요즘 사람들 잘 자나요? 잘 못 자죠. 네, 너무 바쁘니까 잠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잘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음식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언어로 따지게 되면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건데, 저속 노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자연스러운 것들이 건강하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산업으로 만드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시고 계시잖아요. 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트니스 시장에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는 병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병원을 예를 들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혈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면 어떤 약을 먹었으면 120이 80이 됐는지를 재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진단 이후에 과정을 통해서 재진단을 통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남는 거죠. 근데 피트니스를 한번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인바디라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인바디 자체도 임피던스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은 피트니스에서 이 데이터가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소멸되고 사장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근력 수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떤 혈압이라든지 안정시 심박수, 그래야 내가 심폐지구력에 대한 존 1, 존 2, 존 3, 존 4, 존 5까지 운동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심장이 지금 혈관계가 어떤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평행성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건강 체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비포 애프터를 계속 모니터링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님한테 뭘 좋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이 있으면 뭐냐면 이끌어갈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지금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친절해야 된다. 배워놨다 잘하자. 근데 뭘 잘하라는 거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관계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서비스죠, 저희도. 왜냐면 건강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관리라고 하는 매니지먼트가 빠져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기반으로 관리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 이미 헬스케어 4.0 와 있습니다. 그러면 피트니스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원하고 혹은 보험사랑 거래할 만한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튼튼론에서도 지금 고객님들이 오시게 되면 돈을 환급해 줄 때 CRM이라고 하죠. 몇 번 이상 왔는지, 그것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이상 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실제로 국민체력진흥공단에서도 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인터넷 치셔서 국민 체력 100이라고 쳐보시면 다 가서 검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지면 뭐 주죠? 상장 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 깎아주고. 이게 타 시장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고객 관리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 보험료가 낮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걸 수치적으로 보니까 좋고, 센터 입장에서는 명확한 프로세스가 나오니까 좋고, 일거양득인데 안 하니까 자꾸 유혹을 하고 꼬실 수밖에 없는 거죠. 회원님 잘해드릴게요. 뭘 잘해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불필요한 세일즈를 하게 되고. 네, 그겁니다. 네.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숙지하는 부분들이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것도 좀 하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 100세 시대는 축복이자 어려움이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시니어 트레이닝을 이제 지금 선험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에이징 PC라고 하는 앱을 개발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대부분 지금 70대 분들이 100세 시대에 지금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계해야 될지 굉장히 두려워하셔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60세 중반이 넘어가셨는데 몸이 한두 개씩 이제 좀 약해지시는 거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유,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힘든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24년 10월 24일 날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처음 맞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 선진국에서 일단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답을 찾아서 이제 그 따라올 사람들한테 이런 산업들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곳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것만 바라봤을 때도 저는 100세 시대에서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중요 포인트들을 지금 빨리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를 이제 찾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이겠죠. 그 건강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니어들한테 접촉을 해서 가르쳐드리고 생산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축복이자 저주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는 저주인 게 맞지만 해결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봐서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렵네요. 네, 이렇게 되게 진지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고민이. 그죠? 네. 효율성만이 존재하고 인간성이 사라진다면 브랜드는 잃는다라고 하셨는데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켜야 할 인간 중심의 철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산업 구조가 저희는 면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계를 보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굳이 돈으로 생각한다거나 선생을 돈으로 생각한다거나가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인간성을 말살시킨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관계를 맺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 공간에서 시간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효율성만 있게 되면 이야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상태에서 땀을 흘리고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얼음 사 먹듯이 동전 넣고 코인 넣어갖고 고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도 있고 서로의 그런 어떤 어긋남들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레슨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배제하는 대표들이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좀 가르쳐본 사람이 대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지도자가 좋은 대표가 되는 건 또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지도자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좋은 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히 런닝머신 몇 대, 필라테스 기구 몇 대, 그래서 뭐 사람들을 뭐 200명 모으면 얼마? 수학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매출하고 순이익만 바라보느라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을 수 없다면 이건 장사지 브랜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룰루레몬이나 되게 잘 아는 브랜드들도 나이키도 마찬가지죠. 저는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대표가 실제로 육상 선수였고 그 신발을 만든 사람은 육상 코치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추후에 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러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달리기를 통해서 희열을 느껴봤기 때문에 1950, 60년대에는 달리기 하면 미국에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미국에서 달리기하고 유통가구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만든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이 업종에 있으면서 피트니스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의 다른 미래를 열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늘 하고 있는데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곳이 피트니스여야 된다. 이런 목적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한 번 나오더라도 집에서 홈트를 하더라도 여기서 배운 부분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는 웰니스적인 개념들을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목적과 목표가 없이 단순히 매출 이러면 고객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진정한 효율은 여기서는 인간성이라고 저는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상반기에 트레이너분들 100분 이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100분이나요? 그분들을 인터뷰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퇴사 이유예요. 퇴사 이유? 전 직장의 퇴사 이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 대표님이 너무 돈으로 보더라. 회원님과 트레이너들을. 그래서 퇴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고객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느낄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간성을 지켜가면서 그런 네, 부분을 네, 네, 고려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지도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지도자들도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가적인 부분들을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대극합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정해놓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안에 그러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다음 버전에 대해서도 대표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고객 생애 주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 여정에 대한 부분들, 고객이 우리에게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이걸 회계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너무 허망한 철학처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술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술은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독자들이 만족해주면 그만이겠지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경제 활동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너무 어떠한 자기의 사상, 사고만으로 무언가를 얘기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이제 대표님과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표님께서도 철학 있는 지도자로서 오래 이제 근무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다 보면 약간 부조리하다 혹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굳이 대표들은 아까 전처럼 효율성 때문에 인간성을 말소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인간성만 가지고 효율성을 안 갖고 계신 지도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적인 측면도 좀 공부를 해두는 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는 과정이 있으면 오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를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 학교에서 경영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철학에 이제 감동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는 교수로 만났겠죠? 여기 오면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던 황 교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이제 독자적인 경험이겠죠?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진짜 오해해서 나간 그 친구가 한 7년 뒤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된 경우냐? 그가 대표가 됐을 때. 이런 거 있는지 몰랐다. 왜냐면 고정비도 생각해야 되고, 그쵸. 유동비, 예치금,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이 식구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결론은 양쪽에서 좀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대표님께서 한번 좀 기획해 주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너무 진정을 해요. 약속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입장을 다 경험하고 있는 시기니까. 대표님 지금 이제 사업하시면서 지금 예를 들면 인풋을 누를 때 다 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웃풋이 그렇게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쟤는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사업도 너무 오래 했지 않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전향하신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같이 준비해요. 네. 네. 결과는 기획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공급자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기획해야 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은 첫 번째도 고객, 두 번째도 고객, 세 번째도 고객이. 고객이 저희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객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얼마나 이익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익이 하나가 아니죠. 첫 번째로는 당연히 신체적인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컨디션이 좋고 그다음 몸이 좋아졌다는 부분을 수치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 이득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봤더니 운동하고 개운하고 운동에 대하면 당연히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이득을 줘야 됩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친구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그 연결자, 동행자가 되면서 자기 어떤 고민도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문화적인 이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건강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술 먹고 저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네, 이게 뭐 퍼지는 게 아니라 뭐 산책을 좀 더 한다든지, 거기 있는 부분에서 뭐 러닝을 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 습관 때문에 자기가 그 여행의 이런 톤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이 네 가지 이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기획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퀘스트로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에 대한 퀘스트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획을 하다 보면 기획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획 없이 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결과가 있다 치더라도 내 건지 알 수가 없어. 진정한 자기의 성공에 되려고 그러면 그 프로세스들을 명확하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이 결국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육 성장의 과학 및 실용적 접근 번역하셨어. 그 책에서 이제 말하는 근육의 핵심 원리는 점진적 과부하와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대표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성장을 할 때 이 원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대표님의 철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철학까지는 사실 아닌데 네, 저는 그냥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고 제가 꿈꾸는 걸 열심히 하지만, 진짜 근데 근육이 자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뭐 이제 요즘에 그런 공문들도 되게 잘 쓰고 이런 거 같지만, 사실 저는 되게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그렇게 뭐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학습이 빠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명대에서 했었던 디지털 코칭이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체육 시설업 있는 대표님한테 500만 원을 주는 과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과제를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분명히 한글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거를 잘하게 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운동 지도자를 할 때 뉴만 책 아시죠, 여러분들? 저는 뉴만 책을 3번 샀습니다. 너무 읽어서 달아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뼈다구가 막 다 라틴어랑 영어로 써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무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빈바도 못 들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100kg까지 이제 들 수 있게 되는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의 워밍업은 나의 그 원RM이다 이런 거가 있듯이 시간이 쌓이게 되면 나의 최대 무게의 어떤 부분들이 워밍업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쿵푸랑 공부랑 똑같은 얘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서울시 대회를 나갈 건지 아니면은 전국대회를 나갈 건지 세계대회를 나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훈련량들이 바뀌면서 스포트라이트도 받게 되고 프로페셔널해지게 느껴지듯이 운동이나 삶은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자기 노력이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공격을 받게 돼 있는데 그때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자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역경을 딛고 나면 프로페셔널해진다. 두 번째는 통제는 결국 자기밖에 없다. 그래서 근육 성장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유, 막 만들어냈어, 사실. 뭐 그렇게 큰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시장의 챔피언은 생존자이자 창조자, 네. 경영은 스포츠보다 더 냉정한 세계라고 하신 네.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를 통해 전달하고 싶으셨던 생각과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디 나가서 이런 걸 왜 썼나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 멋있게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썼고요. 어디서 이걸 또 다 읽어보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좀 니글거리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운동선수를 좀 했었는데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격투기를 했었는데 격투기 선수들 굉장히 힘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훈련을 잘 이겨내면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열려 있어요. 근데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선 경기가 안 좋다거나 그 다음에 정치가 굉장히 불안전해진다거나 팀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거나 상권이 안 좋다거나 마케팅에 대한 실수가 있다거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질수록 그 부서들이 많아지면서 대표보다 잘하는 직원들이 이제 당연히 생겨나야 되고 키워야 되는 건 맞는데 아싸리 죄송합니다. 너무 전문 용어죠. 아예 그 부서에 대한 기초 과정까지 없게 되면 거기에서 다 누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은 이제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누수라는 건 뭐냐면 자기 약함을 만천하에 바로 알리게 되는 꼴이에요. 조직에. 리더가 조직의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다른 것들도 흔들리게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기술 창업 같은 게 그런 거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사용 정의서라든지 피그마를 직접 그려야 되고 웹의 모든 박스들을 그려서 어떻게 이 앱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서비스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바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A의 영역에서 탑이었습니다. 근데 B로 넘어가는 순간 인턴밖에 안 되는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추락하고 똑같거든요, 기분상. 근데 저는 이제 추락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덜해졌는데 처음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냉정한 세계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탑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더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조직에서는 대표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잘할 줄 알고 있거든요. 회계, 마케팅, 기술, 고객 관리,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뭐 HR,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합의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락을 무서워하지 말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옆으로 한 발자국만 가면 네, 어차피 다시 시작이 삐끗할 수 있다. 삐끗하고 못하면 뭐 다시 배워봐야지 이렇게 하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잘 연대해가지고 어느 순간까지 배워야 되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아니 공부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도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좀 공부하는 양들도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전달해주면 좋지 않을까. 스튜디오면 스튜디오에 맞게끔만 알아야 되는데 또 막 회계 대차 뭐 이런 거 막 보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대표는 그냥 항상 추락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좋아야 된다. 잘 일어서면 그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관리와 리더십은 네. 무형자산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조직이나 팀이 오래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리더는 앞장서 가기 전에 코어여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도 부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은 건강 서비스 입장에서 운동 지도자들이 하는 어느 정도의 운동 테크닉이라든지 고객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대표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상담 부서가 있겠죠. FC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제 뭐 DM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품 설계 영역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익에 대한 이제 회계적인 지식들, 세무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금액을 어느 정도 써서 마케팅을 집행을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의 순수익은 얼마나 남겨서 예치금으로 납둘 건지, 그다음에 예치금이 있었을 때 신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 R&D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리더의 기본적인 거는 학습입니다. 저는 회계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회계팀장이 저한테 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저를 가리켜야 돼요. 제가 그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집행이 있어야 되는지를 직원이 저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앱을 만들게 되면 앱을 만들었을 때 기술에 대한 데이터 관리자가 있겠죠. 일주일에 2번씩 저를 가리키는 게 그 사람이 업무입니다. 그래야 제가 그 프로세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의 가장 큰 무능함은 바로 지식을 학습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네.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이미 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못하는 거는 팀원들한테 배우고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직원을. 그냥 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에서 내부 고객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고객처럼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OJT를 할 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첫 번째 OJT는 대표가 다 해봐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 회사에서 프로세스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집 싸가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게 꼰대인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충분히 배워보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알다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모르고 아직 안 배워서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리더는 학습한 걸 가지고 잘 가리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안에서는. 정말 궁금한 질문인데 교수님, 대표님, 작가님이라는 여러 정체성 중에서 앞으로 하나만 선택해 불린다면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고는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에 있었던 소중한 꿈 중에 하나가 작가였기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당선이 됐죠. 그리고 올해는 신춘문예 최종 심의까지 시가 들어갔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소설, 평론, 시 이렇게 3가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평생 관찰하거나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을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저의 행복 조건에도 맞고 세상을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줘요. 이게 그냥 책이 편협스럽지 않게 돼요. 작가가 되려고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어서 융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건 개인적인 거고, 실제로 지금 저한테 요구받는 거는 이게 기업인으로서 잘해라,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도 좀 쪼갰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가끔 뭐 제가 에세이를 써서 올린다거나 안 보이겠지만 시 같은 걸 써서 올리면은 굉장히 잘 쓰시잖아요. 네, 뭐 잘 쓰기 전에 아무튼 그 되게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한 저의 특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사업이나 열심히 하지 뭘 그런 거를 하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한 그 힐링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캠핑하고 글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적한 곳에 내향형이에요.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네. 책 읽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글로 남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골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특기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작가로서는 이제 퇴근하고 나서의 그런 것들로 채우고 있고, 실제로 거의 95%는 기업인으로서 사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으로 불리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대외적으로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스스로 작가라고 생각하고, 오해는 제 맘이니까요. 네, 꿈도 제 맘이니까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